1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이재명은 어떻게든 이런 흐름에 대응해야 한다. 결국 방법은 창업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현대차 노조의 휴머노이드 투입 반대를 겨냥한 발언입니다. 이재명은 일자리 감소의 대안으로 창업을 제시했지만 최근의 자영업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2024년 국세청의 통계에 따르면 연간 폐업 신고 자영업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으며 이는 전체 자영업자의 9%를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구체적인 통계치를 살펴보면 더더욱 절망적입니다. 창업 이후 5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가 겨우 40% 정도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취임한 이후 상황이 나아진 것도 아닙니다. 고물가와 내수 부진은 여전히 지속 중이며 전국민 대상으로 투입된 대규모의 소비지원금도 내수를 진정시키는 선순환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97년 금융위기 이후 창업하기 가장 힘든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창업을 권장할 만한 때가 아닙니다. 지난 몇 번의 선거 동안 이재명이 일관되게 제시한 자신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기본소득의 최초 발상은 바로 AI로 인간의 노동이 대체되는 시기를 염두에 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일자리 감소 차원이 아니라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찬성론자들 대다수가 공감하는 기본소득의 기본이지만 이재명은 이러한 관점을 자신의 주장에 전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재명은 K자형 성장으로 대표되는 양극화 극복을 위해서도 창업 활성화가 필요하다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자신이 수년간 선거 때마다 내세웠던 기본사회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기본사회의 궁극적 목표는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해소에 있다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1월 30일 발언을 통해서 이재명이 어떤 정치꾼인지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에겐 사상적 깊이가 없을 뿐더러 언어의 일관성 또한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근본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7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다이브TV 블랙하우 BC입니다. 네, 호구맨입니다. 뭐 입춘도 지났다는데 추워. 오늘도 무슨 그 새벽 아침에 영하 11도 막 그러고. 입춘은 원래 의미 없는 겁니다. 그래도 봄인데 옛날에는 입춘이라는 절기를 만들었을 때 왜도 봄이니까 입춘이라고 했을 거 아니야? 아니야. 이게 여름 지날 때도 입추가 와도 더운 것도 있고 원래 이제 처서가 지나야지 진짜로 더위가 꺾이고 시원해지는 것처럼 입추는 원래 의미가 없는 거라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아니고 최근에 이제 기후 변화 같은 거 있죠. 기후 위기 이야기를 요즘 들어서 또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반론들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 네, 나름 그래서 이제 기후 위기가 좀 조작된 거다. 특히 정치적으로, 혹은 이제 상업적으로도. 네. 그렇게 이제 그 반론을 제기한 측이 있는데, 어느 정도는 설득력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러니까 기후 위기 자체가 없다 이렇게 말하기엔 저도 좀 어폐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를테면 알래스카 같은 데가 네. 따뜻해지고 있다 이런 것도 보면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걸 과연 다 위기라고 부를 수 있냐, 혹은 그걸 다 화석연료 탓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좀 의문을 가지게 되는 면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면은 기존에 이제 그 환경론자들이 그게 그린피스였나, 거기서 이제 그 북극곰 가지고 한동안 장사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그랬죠. 빙하 녹아가지고 북극곰 서식지 없어진다 그러면서 이렇게 빙하 그 유빙 한가운데 이렇게 앉아있는 북극곰 영상 같은 것도 많이 돌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기후이기 때문에 북극곰 개체수가 줄어든다. 네네. 그래서 후원해라 이런 것들을 많이 했단 말이야. 그랬었죠. 근데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북극곰 개체수가 6배로 늘어났어요. 5배로 늘어났어요. 5배나? 네. 그러니까 한 10년 전인가 6천 마리 정도로 잡았는데 가장 최근 통계에 3만 마리예요. 3만 마리.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북극곰이 살기가 더 좋아졌어요. 현실은.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장사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북극에서 많많이 내려왔죠, 그 대신에. 네. 땅으로. 그래서 이제 북미 같은 쪽은 특히나 그리즐리랑 하이브리드 돼가지고 네. 더 위협적인 곰이 태어났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리고 불곰하고도 하이브리드가 나타났나 보더라고요. 네, 그건 러시아 쪽에서 그렇겠지. 네. 그러면 이제 덩치 더 크고 더 사나운 놈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다는데. 네네. 아무튼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어떤 전반적인 기후 상승이라고 이제 많이 내세우는 것들이 측정 방법이 잘못된 거 아니냐, 혹은 이제 이거를 단순히
온실 효과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기후 측정을 도심에서 한다는 거야. 아니면 도심 외곽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특히 북미 같은 경우에 상당수의 어떤 그 기후 관측 시설이 있는 자리 잡고 있는 데가 공항 근처거든요. 네네. 기온이 올라가 공항 근처는 특히나 비행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도심 같은 경우도 지금 열섬 효과 때문에 도시 자체의 열섬 효과 때문에 평균 기온이 올라온 면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입증되는 바 있거든요. 열섬 효과가 생기고 그다음에 열섬 효과를 어떤 식으로 억제할 수 있는가. 대구 사례가 있거든. 대구가 90년대까지만 해도 기온이 엄청나게 막 39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대구시장 그때 당시 권영진이었나 뭐 이렇게 그 대구의 경기 녹화 사업을 전면적으로 실시를 했어요. 공약 중에도 하나였다고 네. 하죠. 그러니까 최고 기온을 1도 낮추겠다고 했던가 뭐 그런 그래서 식으로. 이제 도심 뭐 특히 수성구 같은 데는 이렇게 중간에 도로 이제 거의 도로가 넓으니까 왕복 8차선, 12차선 이렇게 나오는 도로니까 중앙선 부분에다가 이렇게 그 나무들을 빽빽하게 심었다고. 그래 놨더니만 실제로 대구 평균 기온이 2도 가까이 떨어진다 그랬거든요. 그런 것들을 봐도 열섬 효과 때문에 특히 우리 지금 이제 메트로폴리스와 각국마다 이제 거대 도시화 되어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필연적으로 더워진다는 거예요. 이건 탄소가스 때문에 꼭 그런 게 아니라 온실 효과 때문에 꼭 그런 게 아니라 도시 자체가 열섬 하나씩 거대한 열섬화 되어버리는 바람에 더워지는 것도 분명히 있다. 그러면 지구 평균 기온이 올라가는 것도 그 영향이라는 건가? 그 영향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르게 보여지는 거죠. 탄소가스, 그러니까 화석연료가 악이었다라고 보는 게 과연 타당한가?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는 이제 예전에 저희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대체 에너지라고 나오는 게 과연 그럼 친환경적인가? 그건 아니란 사실 말이야. 그 부분이 제일 네. 더 핵심적인 것 같아요. 그 부분. 태양광 패널도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히터를 채굴해가지고 정제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환경을 파괴하는 면이 있고, 풍력 같은 경우도 풍력에 이제 날개가 들어가잖아요. 날개도 FRP란 말이야, 소재가. FRP가 뭐냐면은, 파이버 리인포스드 플라스틱인가 아무튼 이제 강화유리, 그러니까 섬유 강화 플라스틱이란 말입니다. 네네. 그 안에 들어간 게 유리 섬유나 탄소 섬유가 들어가잖아요. 안 썩어요. 재활용 안 돼요. 그냥 묻어야 돼요. 묻어가지고 한 100년씩, 200년씩 묵혀야 돼요. 이거 그냥 쓰레기라고. 불에 태울 수도 없어, 이거는. 근데 이런 것들이 그 풍력 발전한다고 계속 지금 찍어내고 있는 거예요. 특히 중국에서. 이거는 환경 파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기존에 트럼프가 기후연합 탈퇴하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은 단순히 그냥 저 인간 혼자 지랄하느라고 볼 건 아니다. 그렇게 볼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요즘 들어서 특별히 더 춥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과연 꼭 종말론적인 기후 위기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트로에 이제 기본사회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랜만에. 네네네. 그러니까 인터넷에 적었습니다. 골 때리는 게 지금 사실 이 AI 이야기 나오고 노조에서 들고 일할 때 이때야말로 사실 기본소득 이야기 할 때거든요. 맥락이 딱 서는 시기가 왔거든요. 근데 지금 못 꺼내. 기본소득 이야기 꺼낼 생각도 못 해. 왜 그럴까 대체. 돈이 없잖아. 지가 막상 해보니까 씨발 답이 없는 거지 이거는. 그리고 애초부터 원래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재명 진정성이 없다니까. 기본소득 이재명 되면 기본소득 할 거라고 막 다들 그랬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얘기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고. 얘가 하는 얘기 자체가 진정성이 별로 없단 말이야.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거죠 이번에.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는 다행인 거죠. 그렇죠. 왜냐면 안 하니까. 네, 얄팍해서 다행인데. 이제 농촌에다 그냥 깨작깨작 뿌리고 네. 이런 식이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깨작깨작 뿌려가지고 사람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들이 돈 맛을 그렇게 꽁돈 맛을 자꾸 들이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거는 그거 잠식되면 벗어나기 힘들단 말이야. 그거 지금 농촌 기본소득 시범 지역 몇 군데인가 있잖아요. 네네. 거기 그 시범 기간 끝나고 나면은 딱 끊을 수 있을까? 지자체장들이. 지자체장은 못 끊겠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몇 군데 광역시 뭐 전남 광주나 뭐 충남 대전이나 합쳐가지고 이제 특별 광역시 만든다 그러잖아요. 아, 예, 예. 근데 그 두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데도 다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 그래서 사실상 특별이라는, 그러니까 특별시라는 말 자체에 특별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수준이 됐어요, 지금. 그렇지. 다 특별하면은 그게 보통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네들이 다 합치면서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특별요금 달라. 그리고 특별요금을 단기간 한정 기간 한정으로 몇 년 동안 주겠다 이게 아니라 계속 지속 가능하게 계속 주는 걸로 법에 명시해 달라 이걸 요구하고 있다고. 얘네들이. 말도 안 된다 그거. 그러니까. 그러면 정말 자치가 아니지. 자치가 아니지. 자치가 아닌데 지금 자치라고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정말로 자치를 하고 싶으면 조세권을 달라고 해야지. 그치, 교부금이 아니라 네. 조세권을 주고 뭐 그다음에 어떤 뭐 인프라 조성이나 사업 유치 같은 데 좀 더 권한을 달라. 이런 걸 내세워야지 사실 맞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뭐 이재명이 뭐 서울대 10개 만든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역별로. 아, 예, 예. 근데 그러면은 그러면 누가 좋을까? 나는 그걸로는 행복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거든요. 서울대 10개 만들면은 기존에 서울대 갈 실력되는 사람 중에 요즘 이제 서울대 가려면 집안에 돈도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걔들 그럼 다 외국으로 나가겠지 바로. 서울대 안 가고. 전국이 10개 퍼지는 서울대로 안 가고 다 외국으로 나가겠지. 혹은 그 10개 서울대도 다시 지역별로 또 어느 지역 캠퍼스 이런 식으로 나누겠지 또. 사실 그냥 그 서울대 10개를 만들겠다는 거는 구호나 마찬가지인 게 네. 지금 이미 이제 각 거점에 그 국립대학들이 그렇죠. 많이 올라왔거든요. 왜냐면은 요즘에 예전처럼 많이 서울로 유학을 안 와요, 대학을. 그렇지. 뭐 특히나 이제 서울대보다 의대 가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예.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은 이제 나중에 뭐 로스쿨에 들어간다던가. 그렇죠. 로스쿨로 근데 로스쿨도 간다든지. 많이 힘들다는 것 같더라고요. 로스쿨도 지금 이제 로스쿨 졸업한 다음에 네. 취업하는 게 그 법무법인에서 사람을 잘 안 뽑는데요. 아니 그 오죽하면 지금 요즘 유튜브 보면은 변호사 진짜 많아요. 많죠. 예, 예. 할 게 없으니까 변호사를 하는 거야. 변호사는 유튜브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 그런 식이니까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경기가 어려우니까는 여기저기 그냥 다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 와중에 경기가 어려우니까 뚜렷한 답이 없을 수는 있어요 사실. 네, 네. 근데 지금 이재명이 하는 소리 혹은 이 정부에서 지금 이제 대책으로 내세우는 게 무슨 지금 창업 오디션 네네네.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 뭐 이렇게 뭐 3단계 거쳐가지고 네네. 처음에 신청하면 10,000명인가 신청 받아가지고 200만 원씩 지원금 주고 그다음에 2차로 다시 재선정해서 뭐 500만 원인가 1,000만 원인가 주고 뭐 그렇게 파이널까지 올라가면 억 단위로 해주고 뭐 그대로도 대출 지원 같은 거 해준다 그러는데 그거 하면 그럼 몇 개 팀 살아남겠냐고. 한 10개 팀 내외란 말이야. 그러니까 말이죠. 왜 그거를 오디션으로 해서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고. 네. 그러니까. 예능이지. 그치, 예능이지. 무슨 창업을 정치 예능 아주 말씀 잘 해주셨는데 정치적인 예능으로 좀 소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유행은 이미 10년 전에 이미 다 재미를 봤단 말이죠. 뭐 그렇기도 하죠. 네. 저는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컴피티션 예능 경멸하는 쪽이거든요. 누가 누구를 심판을 채점하고 할 자격이 어디 있다고 그렇게 대단한 권위자가 세상에 얼마나 된다고. 그 미국도 저는 해외 경연도 그래서 연락이 싫어했거든요. 알량해 보이고 꼴랑 마룬 파이브 보컬 이런 애들 나와가지고 누구 노래하는 거 평가하고 그러는데 까고 있는 이 새끼 네가 무슨 그렇게 대가냐 그런 얘기가 옛날부터 했단 말이야. 물론 뭐 판 많이 팔고 그런 거 인정하지. 많이 팔죠. 네, 많이 파는 건 많이 파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남을 그렇게 평가할 만한 실력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아무튼 뭐 그런 식인데 이거를 뭐 정부에서 이걸 1년 지금 이제 1년 기간 잡아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이걸로 과연 창업붐이 얼마나 있을 수 있을지. 그리고 창업붐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창업해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살아남는가. 그렇죠. 예. 얼마나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가. 이거를 봐야 되는데 사실상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창업을 쉽게 할 수 있게 하겠다. 창업 열풍이 일게 하겠다. 그게 다란 말이야. 뭐 앞서서 인트로에서 적었지만 통계치 보십시오. 40%도 안 돼요. 5년 이상 살아남는 경우가. 그리고 창업하면
뭐 이제 그건 분야별 당연한 얘기긴 한데 소매업 아니면은 그 저기 뭐야 식품업, 네네. 요식업 이쪽으로 거의 한 80% 이상 쏠리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편의점 여는 거 아니면은 뭐 치킨집 여는 거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상 일반 사람들이 뭐 특출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남들한테 그 기술로 돈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특출난 기술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창업을 이렇게 뭐 창업만 하면 된다. 이건 진짜 무책임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네. 중요한 건데 이게 과연 그 환경을 얼마나 만들어 주냐. 네. 그게 그러니까는 항상 뭐가 시원찮단 말이죠. 그렇죠. 아마 맨 뒤에 비슷한 얘기를 한 번 더 하게 될 것 같은데 네. 예, 하여튼 지금 뭔가 이렇게 갈피를 못 잡고 이렇게 보여주기식 큰 방향이 보이는 듯 하면서도 안 보여. 결과적으로 보면은. 뭐 또 이제 기업인들 불러다가 뭐 또 일자리 5만 개 넘게 올해 뭐 5만 2천 개인가 아, 예. 신규 일자리 예. 창출한다 이런 거나 광고 홍보 때리고 있고 그러는데 그 정부가 잘해서 한 거 아니잖아. 그리고 그렇지. 지금 기업이 이렇게 숟가락 얻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기업이 예. 정말 그거를 다 실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맞아요. 그냥 이게 하는 얘기에 끝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이야 연초니까 네. 뭐 계획 그렇게 해놓는데 이제 여름 지나가지고 뭐 그만큼 다 소화하지는 못할 것 같다. 뭐 해도 할 말 없는 거지. 그렇죠. 예. 뭐 저는 이제 최근에 겨울에 입을 패딩 같은 걸 하나를 살까 말까 약간 고민을 했는데 지금 네네. 살이 찐 상태라 가지고 네. 새 거를 사기에는 뭐 돈도 별로 없지만은 새 거를 살려니까 좀 아깝고 그래서 중고를 하나 찾아보자 싶어 당근마켓을 요 근래 좀 뒤져봤거든. 네. 그 당근마켓 뒤졌는데 뭐 제가 찾는 옷은 그냥 눈에 들어온 게 없어가지고 이러다가 그냥 겨울을 지나갈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쓸데없는 매물이 눈에 보인 거야. 아, 네. 보니까 이제 어저께 밤에 보는데 갑자기 이재명 선물 세트 팝니다. 당근마켓에 이런 게 올랐어요. 아, 네. 그래서 뭐지 하고 봤는데 55만 원이야. 그 대통령실 선물 세트 이제 뭐 보통 나오잖아요. 명절 되면은. 아, 예. 그 뭐 국가 유공자분들이나 뭐 어려운 분들 네. 그분한테 나오니까 저는 그거 파는 거 가지고 뭐라 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일단 가격이 너무 비싸 보였고 55만 원. 이거 이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소리야? 싶어가지고 개딸들 돈 많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판매자분도 그렇게 올리셨다가 전혀 입질이 안 와서였는지 불과 한 서너 시간 뒤에 거의 반값으로 깎더라고 30만 원. 예. 그래서 뭐 이런 일이 다 있지. 그러고 이제 넘어갔는데 이게 기사화가 됐어요. 그리고 기사화 돼가지고 캡처된 거 보니까 제가 했던 매물도 있어. 이 성북구 도남동 55만 원 이게 제가 본 거거든. 네네네. 보니까 지금 이제 명절 앞두고 이 이재명 대통령 선물 세트라고 해가지고 한 최고가가 55만 원부터 대략 한 27만 원까지 이렇게 네. 뭐 25만 원, 27만 원까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 참 그 개딸들 뭐 합니까? 이런 거 빨리 눈에 안 보이게 호떡호떡 사줘야지. 사줘가지고 어떤 그 대통령의 위상을 높여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문파 시절에는 말이지 이런 거 눈에 띄지도 않았어. 뭐 문제인식이 이러면 금방 팔려고 그랬단 말이야. 사람들이 충성심이 없어요. 이런 거 팔아주면 이제 이거 파는 분들은 뭐 대체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이 많지 않을까 형편이. 기본소득이 들어와야지 사지 그거를. 아니 뭐 유튜브에 맨날 돈 갖다 바치고 하는 거 생각하면 이 정도는 사줘야지. 사주고 집에 갖다 놓고 이제 유세를 떨어야지. 이재명 아이템 그러면서 이제 자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안 하고 뭐 하는 몰라. 자, 이 무슨 또 이거 웃기는 좀 골 때리는 소식인데 대통령 관저 100m 대신 대통령 집무실 100m 집회 금지법 통과. 집무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 지금 그 국힘이랑 합의 봐가지고 29일 날 드물게 국힘이랑 합의문 법안이라고 그래요. 잠깐만, 집무실이면은 상당히 안쪽에 있지 않나? 이게 그쪽 근처에 못 들어가지 않나? 지금 이제 다시 청와대로 들어갔잖아요. 용산에서 청와대 나와가지고. 들어갔죠. 그러니까 예. 청와대 그 집무실이라는 게 네. 사무실을 말하는 거죠. 청와대 담벼락이라고 해버리면 얘기가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집무실 청와대 전체를 집무 공간이라고 봐버리면 청와대 담벼락부터 100m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 사실상. 그거 너무 그거 아닌가? 그러니까 용어가 너무 안 맞지 않나?
어떻게 그 넓은 공간을 전부 대통령 집무실이라고. 집무실에서 100m 그러면 청와대 안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소리가 돼요. 시위대가. 그러니까 그런 식이니까. 이건 말이 안 되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국민의힘에서 합의를 해준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아니요. 아니 지금 그래서 진보당들이 반대를 하고 있거든. 이거를 난리 치고 있거든. 상당히 골 때리는데 일단 이제 이 정부가 내세웠던 게 뭡니까? 비체혁명 아닙니까? 네, 그렇죠. 비체혁명은 시민들을 집시권을 집회의 자유는 철저하게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윤석열 지지자는 안 돼. 그렇지. 이런 비체혁명이 결국은 비체혁명의 정의가 어떤 시민의 어떤 저항권 이런 게 아니라 윤석열을 반대했기 때문에 국힘을 반대했기 때문에 비체혁명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맥락이 그렇게 서는 거지. 이놈의 결국은. 정부는 그런 네. 정부죠. 그놈의 비체혁명은 또 연락의 진정성이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보편성 따위는 개나 줘버리고. 그리고 이제 진보당도 진보 사당 반대했다 그러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엔 참 옹색합니다. 왜 반대를 내? 당신들은 민주당이 하는 건 다 찬성해 줘야지. 누구 덕에 지금 배치 달았는데. 이재명 덕인데. 누구 덕에 배치 달았는데 지금 그렇게 갑자기 이런 거 반대하고 그러면 연락 진보적으로 볼 것 같나? 옹색하고요. 그냥 어차피 옹색이니까 사람의 그 의리라도 지켜라. 근데 모르겠다. 이게 잘 모르겠는 게 가만히 있으면 또 가만히 있는다고 욕먹을 것도 같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다고 저도 욕을 하겠죠. 하지만은 여기에 결이 좀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어차피 욕먹을 거 나 같으면 의리라도 지킨다. 자, 이거 31일자 주간조선 기사였는데 이게 좀 제목부터 좀 통렬한 자아성찰이 보여가지고 잠깐 가져 얘기를 해볼까 싶은데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보수의 등뼈가 부러졌다. 강성보수 6%에 갇힌 국힘 중도보수는 어디로?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거 이제 저희도 장동혁 그 체제 비판하면서 많이 했던 얘기죠. 네. 이거 이제 주간조선에서 다뤘는데 문제의식은 비슷합니다. 결국 이제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거는 좀 더 뭐라고 해야 될까? 민주당을 좀 더 높게 평가하는 면이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이거는 국힘 내부 비판 입장이라면 이런 스탠스 세운 게 저는 틀리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저걸 높게 평가하는 게. 네. 그래서 이제 국힘이 과거에 갇혀가지고 윤호견에 갇혀가지고 중원을 완전히 버린 사이에 이재명이 중원을 다 잡아먹어서 대통령 당선되고 지금까지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 이재명이 지금의 민주당이나 이재명이 얘네도 중도 신경 안 쓰고 그냥 개딸 정치했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국힘 입장에서 보면은 중원을 잡아먹었다고 얘기할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특히나 이건 이제 문재인 정부 혹은 이제 그 이전에 문재인 체제 민주당 때도 그랬지만은 어떤 전향적인 스탠스로 국힘이 표방했던 어떤 가치들을 많이 흡수해낸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와서 다시 이제 지금 와서 이념 대립이 되어버리면서 그런 담론들이 다시 나오긴 했지만은 빨갱이 담론 같은 거 많이 치워낸 거라든지 이를테면은 혹은 이제 국방력 강화 같은 거에 굉장히 문재인 정부는 굉장히 그런 걸 굉장히 내세웠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 같은 것도 기존 어떤 보수 정권의 스탠스를 많이 차용한 부분인 것이고. 일관된 거였죠. 네. 그러니까 DJ 김대중 대통령 시절도 그랬고, 참여정부 때도 그랬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두드러지게 보여지지가 못했던 거죠. 근데 그 점에서 보면 이제 나쁘게 말하면 홍보만 잘했다, 쇼만 잘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긍정적으로 혹은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보면은 그 국힘의 어떤 기존의 이미지 혹은 담론 일부를 흡수하거나 차용해가지고 자기들 걸로 만들어버린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담론들을 하나하나씩 지금 이재명 정권이나 혹은 지금의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국힘 종래의 국힘이 가지고 있던 가치들을 하나하나씩 야금야금 뺏어왔다는 거야. 조선일보 주간조선의 얘기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수 정당의 텃밭이던 중도 보수의 변심에는 윤호개인 세력에 둘러싸인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내 권력 투쟁에 매몰되어 있다는 인식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한동훈 축출로 이제 대표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중도 보수는 이념보다 민생과 유능함을 중시하는 집단인데
국민의힘의 과거 회계적 행보가 이어지면서 나의 가치를 대변하는 정당이 아니다라는 거리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뭐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뭐 중도 보수는 강성 보수와 다르게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싸늘하다 이렇게 이제 짚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뭐 개인적인 편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도 제가 보기에도 제가 접하기에도 좀 온도차가 있긴 합니다. 확실히 뭐 그 고향 내려가 보면 이제 강성 보수라고 말할 수 있는 제 친척분들이 있죠. 친척 어른분들이 있죠. 네네. 뭐 지금도 윤호개인 따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뭐 저희 뭐 제 고모님이나 그런 분들 보면은 윤호개인 표명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제 아버지랑 뭐 이를테면 제 아버지랑 제 고모랑 보면 그 스탠스가 차이가 있거든요. 제 아버지는 중도 보수에 가까워요. 근데 이제 제 고모님 같은 경우는 강성 보수에 가까운 분인데 이 윤석열에 대한 평가가 진짜 이 중간 주선의 지적처럼 딱 이렇게 나옵니다. 제 아버지도 윤석열 저거 뽑아놨더니면 결국 저 대통령 감 못했던 인간이었다. 뭐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반면에 윤호기에 표명하신 제 고모님 같은 경우는 막 이분도 거의 이제 그 각성 계몽령이었다. 이쪽 센스이신 분이라 가지고 뭐 좀 그렇기는 한데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근데 중도 보수까지 끌어안지 못하면은 뭐 표를 끌어올 방법이 없거든요. 민주당 이길 만큼 표를 끌어올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이 윤호기인 분들은 죽어도 그렇게 못해. 아니 이기고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해봐도 안 먹혀. 예. 그 이를테면 이제 한동훈을 축출하지 않으면 이기지 못한다. 뭐 거기서 막 이야기가 진전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렇죠. 네네네. 근데 그 틀을 깨지 못하면 진짜로 방법이 없거든요. 사실상. 이게 그 2020년에 네. 총선에서 민주당한테 대패했던 상황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은 2022년 예. 대선 때는 어떻게 이겼냐. 그때는 윤석열이 막 그렇게 뭐 빨갱이 얘기하고 그러지를 않았거든. 애매했지.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 자유대한민국 뭐 이런 얘기는 했지만 이렇게 좀 통합적인 행보를 보이고 그렇죠. 그리고 기존의 정치 문법대로 나는 행동하지 않겠다. 그치. 건전한 보수를 다시 세우겠다. 뭐 이런 식의 입장이었거든. 네. 그러니까 사실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2020년과 2022년,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시절 때 그때 자유한국당이었나 하여튼 그때 시절에 국민의힘과 그다음에 2022년 대선을 승리할 때의 모습은 다르단 말이야. 저는 대선 승리는 사실 윤석열의 어떤 개인기 그런 어떤 이미지보다 이재명의 어떤 범죄 이미지가 더 커서 뭐 그런 것도 있죠. 어쨌든 근데 그때도 반반이어서 아주 약간 차이로 그렇죠. 신승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하여튼 그 2020년 총선에 대패했던 상황에 비해서는 상당히 만회를 해가지고 된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좀 보기가 좀 애매할 수 있는 게 그때 여제 뭐 홍준표가 더 이재명이랑 1대1로 붙었을 때 홍준표가 더 세게 나왔다든지 그런 거 보면은 어떤 그 윤석열이 중도 이미지를 어느 정도 흡수를 했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본다기보다 중도의 어떤 민심 자체가 이재명을 한테 표를 주기에는 너무 좀 범죄적으로 하드코어하다 이런 면이 부각이 된 게 더 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아니 근데 2020년이랑 비교하면은 20년은 그냥 국회의원 선거였으니까. 그거 상당히 크죠. 황교안이 다 말아 먹어줬다니까. 그러니까 그 정광훈 목사랑 같이. 20년은 정당 자체가 그런 거였는데 그때는 민주당을 대표하는 이미지가 이재명이 아니었잖아요. 20년은. 20년 때 뭐 이재명 당대표를 총선을 치른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대선 때는 이재명이 후보로 올라왔는데 뭐 조명현 씨 폭로하고 그러면서 막판에 표 확 깎아먹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 분명히. 그 앞엔 또 김건희도 있었지. 뭐 김건희도 물론 있었지. 오락가락 하긴 했었지. 예, 그 김건희 얘기 처음 나왔을 때 나오면서 김건희 여사가 이제 그 사과할 때만 해도 이재명이 이길 수 있었어.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그 대장동을 뒤집히면서 대장동이 아니고 그 법카를 뒤집히면서 이재명이 총리님 찾아와가지고 선대위원장 맡아달라 그랬던 거 아니야.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
그걸 다시 복귀해 보면 또 그런 면도 있는 건데 그때 걔가 왜 이재명이 왜 총리는 찾았겠냐고 중도표 끌어올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민주당 코어표는 상관이 없으니까 어차피 확장성을 위해서 총리를 끌어올려 했던 거고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봐도 결국은 선거라는 게 중도 싸움이다. 중도 싸움인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네. 사실 중도에서는 이재명이 표를 좀 더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거는 사후 조사가 확실해. 여론조사가. 사후 여론조사가 확실하고 그런데 2024년 총선 때는 그거 다 갖다 버려가지고 그렇죠. 다시 2020년으로 돌아가 버린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대패한 거야. 또 네. 2020년이 된 거야. 근데 윤석열은 그걸 못 받아들이고 네, 못 부정선거네. 받아들이고 부정선거. 그런 소리를 한 거죠. 아이고. 그러면 또 부정선거 이야기하니까 잠깐 뭐 이야기해 보자면 지금 이제 미국 뭐 조지아주인가 거기 지금 이제 네네네. FBI 수사 들어가고 그런 것들 뭐 수색 들어가 압색 들어가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 사실 근데 미국은 따지고 보면은 좀 짚을 구석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나름의 맥락은 있지만은 선거 때 무엇보다 선거인단 선거 때 신분증 없이 막 투표하고 그런 게 되거든 거기는. 그렇죠.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런 짓거리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보다 훨씬 허술해 보이지. 훨씬 엉성해 보이죠 사실. 게다가 걔네는 개표하는 과정에서도 네. 그냥 스캔 떠서 나오는 그러니까 투표 용지를 스캔을 떠가지고 누구 네. 찍었으면 그냥 그걸로 딱 끝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처럼 검표를 안 해. 수검표도 안 하지. 예, 네. 수검표를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저런 좀 보면은 굉장히 이제 우리 관점으로 보기에 굉장히 엉성해 이게 뭐야 싶은 수준으로 선거를 이런 식으로 하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수준의 엉성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지적해가지고 야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저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입장은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뭐 오류가 발생을 할 수는 있는데 그렇지. 그렇다고 이제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니다라는 게 이제 일관된 입장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그렇게 허술한 면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적해가지고 다시 살펴보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 그 과정에서 어떤 오류가 드러난다면 그런 것들은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미국에서는 어떤 부정선거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기존의 체계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보기엔 좀 이상한 수준으로 엉성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관점을 국내에 그대로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도 뭐 조지아주가 얼마나 뭐가 숫자가 잘못됐는지는 뭐 까봐야지 알겠지만 그거 계속 지금 이제 군부는 떼고 있거든. 뭐 나온다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뭐가 안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아직 크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뭐 몇 개 그러니까 해봤는데 뭐 저 지난번에 소개해 드렸지만 뭐 아이다호 스테이트의 세네 개 카운티 재검표 해봤는데 수검표 했는데 뭐 차이 그냥 없더라. 차이 없었다는 거니까. 뭐 지금 뭐 이제 뭐 온라인상으로 계속 이제 확인 안 되는 미국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그중에 사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거기서 만약에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그걸로 해서 그 프레임을 우리나라 선거 체계에 그대로 도입을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없습니다. 네. 미국이랑 시스템 차이가 큽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슨 뭐 거기에 무슨 AU앱이 어쩌고 저쩌고 아니 말이 되냐고. 우리 AU앱에서 미국으로 수출한 건 없지 않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 그 개발 원조 받아야 되는 나라들, 남미 네. 국가들, 네.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국가들 뭐 이런 곳에 자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설령 사실이라고 칩시다. 부정선거론이 사실이라고 칩시다. 그거 지금 다 이번 지선 때까지 한 6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6개월도 안 남았고 이제 5개월 네. 남았지. 그 안에 밝혀내가지고 선거 시스템 뒤집을 수 있습니까? 무리야 무리. 아니 뭐 나올 게 없어. 아니 만약에 그 주장들이 다 사실이라고 쳐도 그걸 다 입증을 시켜가지고 뒤집을 수 있냐고 그 사이에. 나올 건 벌써 나왔지.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좀 생각을 해라고. 일단 이기고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냥 틀렸습니다. 도저히 배팅이 안 됩니다. 답답해서. 네. 자, 이 꼬라진데도 지금 이길 기미가 뭘까 화가 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이제 2월 4일자 뉴스시스 기사에 이제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었어요. 외국인 처녀 수입, 김희수 진도고수 발언 논란. 이게 이제 뭐냐면 4일날 그 전남 해남문화예술회관에서 전남 서부권 주민을 대상으로 광주 전남 행정통합 찾아가는 타운홀 미팅이라는 걸 했어요.
그 지역 자치단체장들 모여가지고 여기서 이제 김희수 진도군수가 이런 소리를 냈습니다. 인구 소멸 대응책 관련 이제 질의 과정에서 광주 전남이 통합을 할 때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을 법제화해야 한다 이러면서 스리랑카나 베트남 쪽 젊은 처녀를 수입해 사람을 수입해 농촌 총각 장가도 보내는 등 특별 대책을 내려야 한다. 사람이 없는데 사람만 살려서는 제대로 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씨발. 일단 사람을 수입한다는 개념 자체도 골 때리기도 하고. 네, 생중계 방송을 통해 그대로 전파됐다. 네, 훌륭합니다. 뭐 사람이 없는데 사람만 살려서 사람이 없으면 사람 이건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문제이긴 한데 뭐 사람 그러니까 그 일자리가 좀 갖춰지면 사람은 몰리는 법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이런 소리를 아무튼 이 군수직이나 돼가지고 전국에 생중계되는 방송에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소리를 했는데 이게 지금 민주당 수준인 거고 이 발언을 들으면 옛날에 이제 뭐 이제 고인이 대신 이해찬홍의 써온 발언이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다시 소환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19년 12월 3일 날 이때 이제 그 베트남 그 부총리였나라고 이제 부총리가 우리나라 왔을 때인가 그때 이제 얘기를 면담하면서 이런 소리를 한 거거든요. 그때 이제 베트남 부총리가 뭐 이제 뭐 베트남인이랑 한국인이랑 결혼 비율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런 답한답식 이런 소리를 냈습니다. 한국인 남자하고 결혼하는 베트남 여성들이 아주 많은데 다른 나라 여성들보다도 베트남 여성들을 제일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 자체가 어떤 굉장히 인위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꼴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런 소리를 과거에 했었다. 그리고 작년에 또 이제 이때는 베트남 총리였나? 우리 베트남 대통령 아니지? 뭐 서기장인가 총리인가 아무튼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재명이 이제 이때 아마 첫 정상회담이었을 거예요. 제 기억에는 취임 후에 이때 이제 이런 소리를 했죠. 베트남은 사돈의 나라다. 아이스 브레이킹 한답시고 대뜸 하는 소리가 베트남은 사돈의 나라도 있다는 소리를 했습니다. 뭐 이 지경이니까 사실 진도군수만 탓할 건 아니긴 해요. 저당의 이제 뭐 최고 어른이라고 얼마 전에 죽었다고 아주 그렇게 뭐 거의 7일장을 했던 그 양반이 과거에 했던 소리나 대통령직이나 되는 인간이 하는 소리가 다 저 수준이니까 저당의 진도군수가 뭐 저런 소리를 하는 게 무리는 아니긴 하죠 사실.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진도군수 뭐냐 싶다가도 당 수준이 저런데 지금 집권당 수준이 저런데 일개 군수가 저런 소리 하는 게 뭐 대수겠냐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심하죠. 언급할 가치도 없어. 네, 이제 진짜 여기에다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똑같아. 네, 참, 뭐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애들도 뽑히는 거죠. 예. 그렇죠. 진도 참 전남 수준이 이렇습니다. 뭐 민주당을 벗어나기는 어쩔 수 없을지 몰라도 그래도 좀 사람 같은 놈을 뽑읍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광주랑 합치면서 이제 뭐 예산 지원 빵빵히 들어가면서 또 얼마나 더 썩을지 참 걱정스럽다. 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네. 그 전에 저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이번 주도 웰컴퓨터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23번 길의 6 4역 2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010-8691-0079번을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0079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견적을 구성해 드립니다. 가성비 좋은 사무용부터 게이밍, 딥러닝용 같은 최고 사양의 PC까지 조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나와 최저가 가격으로 만나보는 웰컴퓨터의 견적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전국 어디서든 AS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배송에 사용하는 웰컴퓨터의 배송 박스를 미리 보내드립니다. 문제가 생긴 컴퓨터를 웰컴퓨터의 배송 박스에 넣어서 반품해 주시기만 하면 전국 어디에서도 웰컴퓨터의 서비스를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웰컴퓨터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사은품도 별도로 챙겨드리니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이 웰컴퓨터 직원분의 SNS를 잠깐 보니까 오늘 아마 오전에 오셔가지고 결제를 하신 손님 같은데 막
결제도 시원시원하게 한 방에 카드를 긁어주시고 이제 손님이 매너가 좋았나 봐. 네네. 그래서 이 직원분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서비스 헤드셋을 드렸더니만 굉장히 놀라시더라. 어제 그런 글이 올라왔는데 웰컴포인트가 이렇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왔다 이래도 이제 많이 챙겨주지만 아니더라도 이 손님 그 일반적인 좀 뭐 진상만 안 보려도 굉장히 좋게 대해주기 때문에 요즘 이제 부품값 올라가지고 컴퓨터 사기 힘든데 지금은 진짜 결정장애를 벌여야 되는 지금 시기거든요. 진짜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필요하시면 사야 됩니다. 필요하시면은 예. 바로 사야 됩니다. 뭐 하루 묵히면 더 값이 더 비싸지기 때문에 컴퓨터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 싸게 웰컴퓨터로 많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키워줍니다. 네. 다음은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 DALPUM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_ 농사짓는 문파 _ DALPUM 숫자 1입니다. 진한 풍미와 영양이 살아있는 청란, 청개육부터 친환경 우렁이쌀, 그리고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 옥수수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품은 농장에서 건강한 우리 농산물로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라만까까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라만까까를 검색해 주세요. 휘낭시에 브라우니, 마들렌, 구운 찰떡, 호두강정, 에그타르트, 생강청에 소금빵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설날 선물 세트가 준비됐습니다. 네, 호두전과 곶감단지 생강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이제 4만 원짜리, 7만 원짜리가 있어요. 4만 원짜리는 호두전과 그 곶감단지가 각 3구씩, 네. 그리고 생강청이 하나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7만 원짜리는 호두전과 곶감단지가 6구씩 들어가 있고, 역시 생강청이 하나 들어가 있는 그런 구성입니다. 뭐 앞서 이재명 선물 세트는 되팔이를 많이 하지만은 라만까까 선물 세트는 뭐 이렇게 그 가까우신 분들한테 보내드려도 되팔이 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럼요. 네. 구성도 알 텐데다가 맛있기 때문에 이거를 누가 되팔아 대체. 자, 그래서 많이들 또 이제 설날을 맞이해서 많이들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자, 이제 1월 30일 날 이거 이제 많이 그 캡처돼 가지고 요 날에 많이 공유가 됐었는데 1월 30일 날 이재명이 이제 자신의 SNS, 이제 정확하게는 트위터 X에 이제 그 온라인 스캠 조직들이 한국 경찰의 단속을 두려워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가 있었다고 해요. 이 기사 링크를 올리면서 이제 한국인을 건들면 폐가망신, 빈말 같습니까? 대한민국으로 한다면 합니다. 끝까지라는 글을 적었는데 뭐 여기까지 그렇다 칩시다. 유치하긴 하지만은. 근데 이거를 캄보디아 공용어인 크메르어로도 번역을 해가지고 위에 떡 올린 거야. 캄보디아 보라고 올린 거죠, 사실상. 네네. 근데 이제 일단 문제는 뭐냐?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범죄 저지르는 애들은 중국 애들이란 말이야, 사실상. 그렇죠. 뭐 캄보디아인이 주축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물론 이제 캄보디아 당국이 잘못이 없었냐면 그건 아니지. 그 장소 제공해줬고, 그다음에 정치권 일부가 그 범죄 조직이랑 결탁해가지고 뭐 뇌물 받아먹고 있었다. 경찰도 뇌물 받아먹고 있었다. 이런 것들은 나온 얘기들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범죄 주축은 중국인들이고, 그런데 내가 이걸 크메라로 대체 왜 올려? 나는 이해가 안 되네, 일단. 이거.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렇게 했더니만은, 6월 1일 캄보디아 현지 언론인 크메르 타임즈에서 이 이재명의 SNS 글을 보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 대통령의 스팸 범죄 경고가 캄보디아 국민의 분노를 촉발했다, 이런 내용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대통령이 캄보디아 전체를 범죄 집단의 소굴로 낙인 찍었다는 것이다, 뭐 이런 내용으로 보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캄보디아 민심이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언론에서 보도가 되면서.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 외교부에서도 그 캄보디아 한국 대사를 불러가지고 초치를 한 거예요. 불러가지고 여기를 직접적으로 이제 항의를 초치를 한 걸로 보이는데 우리나라 외교부 측 설명은 좀 다르기는 합니다. 범죄 조직원들이 한국어나 영어를 모를 수 있어 현지어로 경고를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라는데 대사가 걔네들이 이재명 뭐 트위터 보고서 아니 그리고 범죄 조직들이 한국어나 영어를 왜 몰라? 얘네들 스캠 사기한 애들 아니야. 번역기 돌려서 하는 애들 아니야. 근데 이재명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트윗을 들여다볼 일도 없지만은 들여다본다고 치면은 번역기 돌려가지고 검색 파악하겠지. 이게 무슨 말인가 궁금하면은
그러면서 뭐 외교부가 이번 면담에 대해서 주요 현안에 대한 통상적인 소통이었으면 공식 항의를 뜻하는 초치는 아니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아닌 것 같거든요. 초치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들어오라 그러면 초치지. 그리고 굳이 이날에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도 이런 일이 있고 나니까 다음 날 2월 2일 날 이재명이 이 트위터 글을 삭제를 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도 이제 그 안철수 의원이 야, 이 대통령 SNS도 엄청난 대통령 기록물인데 함부로 삭제하는 거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건 타당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그럼 얘네가 골 때리는 게 뭐냐면은 이게 대통령으로서 만약 입장을 뭔가 낼 게 있다고 치잖아요. 그럼 대통령실 계정을 만들어서 해야 될 거 아니야. 잠깐만. 얘네 안 쓰나? 안 쓰고 있나? 뭐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재명이 지 계정에다 계속 이런 소리를 한단 말입니다. 대통령 되고 나서도. 이때 웃기는 짓거리죠, 사실. 사실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이재명 거는 이 뭐 X에다가 끄적거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놈의 텔레그램방 그게 문제죠. 공무원 70명 들어가 있다는 그 장관들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70명 들어가 있다는 그 텔레그램. 그게 문제죠. 그거 나중에 지워버리면 그거야말로 거기서 정말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할 거 아니야, 그 방에서. 그렇죠. 근데 그거 지워지면. 그렇지. 그것도 대통령 기록물인데. 그거는 정말 대통령 기록물입니다. 대한민국 정책의 향방을 가릴 수도 있는 그런 게 그 텔레그램 방에서 이루어지고 있을지 어떨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정책 어떻게 하라가 아니라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을 거 아니야, 사실상. 그렇죠. 그러고는 뭐 할 거야? 거기서 뭐 지들끼리 농담도 안 놓게 할 건 아니잖아. 일종의 그건 회의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문제가 되죠. 예. 말씀 잘해 주셨네. 그리고 이제 뭐 강유정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그 이재명이 삭제한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했다고 판단해서 삭제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딴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휴 씨발 진짜 욕을 안 할 수가 없다. 아휴. 대변이 왜 하는 거야 도대체? 나 같으면 진짜 때려치고 싶겠다. 강유정 어디든 갈만하지 뭐. 집도 좋은 데 살던데. 뭐 좋은 데 살더라고요. 예. 되게 비싼 데 살더라고. 반포자이. 그런데 참. 아씨. 뭔가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자꾸 머릿속에서 이제 이야기 하기 전에 생각을 할 거 아니야? 네네. 험한 말들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말을 못해 계속 지금 방송을 녹음을 하니까. 네네. 아무튼 뭐 이런 일이 있었고, 근데 이제 뭐 이때 이제 이게 이 즈음에 나온 이야기긴 한데 이게 정확히 대사 불러서 한 얘기인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좀 이제 시기적으로 굉장히 공교로운 일이 또 하나 있었는데, 이제 좀 캄보디아랑 태국이랑 작년에 그 분쟁이 몇 번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 좀 뭐 캄보디아 그 뭐 영공이랑 영해 차단당한 상태고 그런데 지금도 아마 그럴 거. 근데 이제 그 태국이 캄보디아 공습하면서 쏠쏠하게 이제 역할을 한 게 우리나라 전투기거든요. T-50. 네네. T-50 이제 T-50이니까 T는 트레이너란 말이야. 트레이너의 약자라 가지고 T-50 그러면은 고등 훈련기거든요. 그 캄보디아 태국에 수출한 게 T-50 TH야. 타일랜드 사양 그래가지고 TH 뒤에 붙인 건데. 네. 근데 T-50 TH가 제식 번호는 형식 번호는 T5 그러니까 트레이너지만은 사실상 공격기입니다 이거. 그 훈련기로 쓸 수도 있는데 쓰려면은 여기다가 무장 달면 공격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실제로 뭐 캄보디아가 변변한 공군력이 없기 때문에 이 T-50 가지고 좀 그 지상 공격하는데 특히 쏠쏠하게 재미를 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 가지고 캄보디아 정부가 우리나라 외교부에 이제 항의를 했다는 겁니다. 한국 무기가 캄보디아 공격한 데 쓰였다. 항의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정부 부처 협의 과정에서 이거 지금 그 태국에 우리나라 무기 수출한 거 좀 보류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빡빡 기는지는 모르겠어요. 캄보디아에. 물론 그런 점은 있습니다. 최근에 동남아 동양을 보면은 원래 동남아에서 제일 강국이 태국이었단 말입니다. 얼마 동안. 네. 경제적으로 굉장히 90년대 이후부터 급격하게 성장을 했거든요. 전에 우리 방송에서 다룬 적이 있지 싶은데 막 연성장률이 12%씩 나오고 그랬다고 태국이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그러면서 이제 그 동남아의 맹주였는데 최근 특히 코로나 시국 이후로 관광업 많이 몰락하고
그다음에 태국 내부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하면서 여러 악재들이 겹치면서 태국이 굉장히 급격하게 쇠락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지금 거기는 지금 뭐 보통 보면 선진국 병이라고 할 수 있는 선진국 병 걸릴 만큼 거기까지 도달하지는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구 절벽이 갑자기 막혀가지고 여기도 지금 이제 인구 감소 추세로 더 접어들었다고 태국도 그런 면도 있고 그래가지고 동남아에서 이제 좀 말하자면 행세를 하고 좀 이래서 좀 영향력을 끼치다가 갑자기 태국이 그렇게 급격하게 쇠락하는 추세라고 해요. 그 반면에 떠오르고 있는 국가가 대표적인 게 베트남이랑 캄보디아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더 캄보디아를 신경 쓸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까지 눈치 봐야 될 일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무기 수출하는 거 뭐 우리가 캄보디아 치라고 무기를 수출한 건 아니잖아. 그렇죠. 예. 쓰는 애들이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렇게 얘기 뭐 좀 생각해 뭐 신경 좀 쓰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걸 뭐 방산업체한테 대놓고 가가지고 야 태국에 무기 수출한 것 좀 잠정 보류해 이렇게 또 얘기할 건 아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지금 올해 우리나라 방산업체 관련해가지고 예산 5,400억인가 또 이거 또 지금 집행 못하고 계속 밀리고 있거든요. 네네. 국방 예산이랑 별도로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 무기 개발에 많이 차질을 빚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이런 소리를 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이재명이 이렇게 이제 캄보디아에 어로까지 굉장히 이제 엄포를 놨잖아요. 근데 그러면 뭐 그래서 한국 사람 건드리면 가만 안 둔다 이런 소리를 했잖아. 그럼 뭐 캄보디아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이 한국 사람 건드리는 건 괜찮냐? 또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는 반문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또 있었어요. 2월 2일자 이제 MBN 기사를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한국 관광객 일본서 집단 폭행, 영사관 부실 내용 놓고 피해자 입장차. 이건 이제 그 삿포로에 여행한 한국인이 일본인 5명한테 집단 폭행을 당해가지고 앞니까지 부러졌는데 그래서 영사관에 연락을 했다면은 영사관이 뭐 별다르게 조치를 안 해줬다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뭐 현지 그래서 이제 어제서 귀국을 했대 치료 때문에 귀국을 했던가 아무튼 그래가 귀국했다가 다시 이제 수사 때문에 다시 일본으로 재입국했을 때도 영사관은 어떤 식의 도움도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알아서 하라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영사관 대응이. 네네. 그래서 뭐 외교부는 뭐 법적 침 따라서 영사 전략을 제공을 했다 그러고 뭐 피해자가 뭐 통역 요청 같은 걸 지원한 바가 통역 지원 같은 걸 요청한 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피해자 측 입장에는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하는 얘기가. 네네. 정반대네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 영사는 진짜 자국민 보호가 최우선 임무 아닙니까 사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욕 나갔다가 험한 일 당하면 영사관 대사관 찾아가지. 그러려고 있는 데가 아닌가 뭐 그러려고 있는 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영사관은 뭐 남일 보듯이 하더라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삿포로 영사관 누구야 그래서 좀 찾아봤거든요. 없어. 그 이제 삿포로 영사관 공식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네네. 가보면 이제 보통 보면은 현직 영사가 누군지 알려면은 그 이제 소개글 같은 거 보면은 그렇죠. 뭐 영사 누구 해서 소개글이 올라오잖아요. 소개글이 있는데 밑에 영사 누구라는 이름이 없는 거야. 그래서 뭐지 하고 기사를 검색을 쭉 해봤는데 삿포로 영사 뭐 임명에 관한 마지막 기사가 2024년에 있어요. 24년 1월에 삿포로 영사가 임명이 됐고 이 양반이 25년 7월에 퇴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권 바뀌고 바로 퇴임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뒤로 신임 삿포로 영사가 임명됐다는 소식이 없어요. 이것도 저희가 방송에서 저번에 그 캄보디아 범죄단지 짚으면서 짚었지만은 이 정권 들어서 지금 해외 공관장이나 뭐 영사관, 대사관 다 통틀어가지고 해외 공관에 뭐 공관 인력이 한 60% 정도가 지금 공석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채워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계속. 이것도 지금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 영사가 없으니까 그냥 일반 직원들이 그냥 책임지기 싫고 그러니까 대충 그냥 넘기다가 지금 기사가 난 거 아닌가 싶은데 저기 뭐 자국민 건드리면 가만 안 둔다고 그렇게 엎어 놓을 것 같으면 이런 것부터 챙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런 거 뭐 지금 실제로 돌아가야 될 실무는 그냥 나 몰라라 하면서 뭐 SNS에 그냥 센 소리 한마디 적는 게 그렇게 뭐 대단한 일인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지금 이제 그 6일날 또
그 캄보디아 정부가 스캔 범죄 등에 가담한 외국인 200명을 검거했다 이런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왔거든요. 2,000명. 2,000명 보도에 네. 검거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이걸 또 이재명이 링크를 올리면서 다시 또 이런 걸 적었습니다. 한국인 건들면 폐강망신 이런 것을 또 적었어요. 이건 이때는 이제 캄보디아 언론은 안 적었는데 이거 물론 이 기사를 보면은 뭐 한국 경찰 그다음에 뭐 국정원이 이제 좀 공조를 했다. 수사에 네네. 공조했다 그런 내용이 있긴 합니다만 이게 뭐 이재명이 생색낼 만한 일인가 싶어요. 캄보디아 정부가 2,000명 검거했다는데. 그 전에 그 크메르어로 싼 똥이 더 크죠. 그렇죠. 사실 그 피해자라던가 이런 분들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우신 분들이 현지에 계시는 캄보디아에 계시는 그 그렇죠. 이민자들이거든요. 네네. 한국인 이민자분들이 그나마 도와주셨는데 네. 그분들 오히려 살기 더 어렵게 만들어놨잖아. 그렇습니다. 괜히 분위기만 험악하게 만들고. 그분들 뭐 눈치 보여가지고 뭐 거기서 사시겠습니까? 편하게. 그분들 저번에 그 캄보디아 번주단지 정치쇼 할 때 네네. 그때도 상당히 이제 그 피로감을 느끼시고 괜히 민폐만 끼친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끝까지 그래요. 끝까지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안 돼. 자 이제 뭐 이어서 쿠팡 얘기 잠깐 해봅시다. 네. 이제 2월 5일자 중앙일보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쿠팡만 키워준 대형마트 규제 13년 만에 푼다. 그래서 이제 뭔 얘기냐면은 대형마트 규제가 이제 그동안에 뭐 대표적인 게 휴일 강제 휴무제. 네. 그다음에 새벽 배송 금지도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영업 시간 제한 해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영업 시간 제한하니까 사실상 대형마트도 요즘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지만은 새벽 배송은 제한이 걸려 있는 상태였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대형마트 같은 경우도 신선식품 위주로 많이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추세인데 새벽 배송 쿠팡은 새벽 배송 잘만 하는데 대형마트는 새벽 배송을 못 하니까 온라인에서도 상대가 안 되는 면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네. 그 영업 시간 제한에 걸려 가지고 이거를 이제 이번에 풀겠다는 겁니다. 이걸 당정청 협의해 가지고 더구나. 뭐 이제 그래서 이거는 뭐 이 규제 푸는 것 자체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전에 쿠팡 새벽 배송 가지고 그렇게 지랄한 건 뭐냐는 거야 대체. 그렇죠. 이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은 뭐 착한 새벽 배송이야? 노동자들 건강 복지를 증진시키는 그런 배송이야? 쿠팡 새벽 배송은 뭐 건강을 악화시키고 뭐 사람을 죽이는 배송이고 말이 안 되잖아. 그동안 반대한 게 명분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한다 그러면 끝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개딸처럼 사람들이 다 무지성이 아니잖아요. 개딸들이야 무지성으로 받아들이겠지. 그 민주노총 왜 가만히 있지? 이거 막아야지. 민주노총 몰라 3월달에 또 이제 뭐 저기 노란봉투법 때문에 파업한다고 하는데 그때 같이 파업을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이제 뭐 국힘 측에서는 그 강제 휴무제까지 폐지하는 법안도 지금 발의를 한 상태고, 그리고 이제 이거 애초에 그 강제 휴무제 자체를 폐지하는 거는 이 당정청도 협의를 하긴 했었는데 소상공인 단체 반발로 그 강제 휴무제는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 단체는 뭐 이게 지역 상권 살리기 운운하고 있는데 이것도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아니거든. 현실을 보면은 당장 주변에 뭐 이제 주변에 대형마트 있으신 분들은 대형마트랑 주변 연계된 주변 상권들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마트 노는 날 주변 상권들 다 놀잖아요. 사람이 안 오니까, 사람이 안 모이니까. 대형마트 주변 상권은 사실상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면이 있는데. 근데 대형마트가 예. 없어도 주변에 없어도 예. 이거는 뭐 이제 그냥 개인적인 거지만 네. 제가 이제 가끔 찾아가는 이제 시장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 이제 주변에 마트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휴일에 꼬박꼬박 놀아. 휴일에 문 닫는 점포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일요일에 가면은 네. 좀 장보기가 약간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봐도 또 대형마트 그 휴무제가 과연 의미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시장들이 알아서 일요일이라고 노는데. 그리고 난 시장 가면 아직도 부담스러워 솔직히. 마트 가가지고 그냥 저는 점원이라는 접촉을 최소화하는 걸 좋아하는 쪽이라 가지고 이 시장 가면 물건값 물어봐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면도 있는데 이건 뭐 저 개인적인 거니까 그렇다 치고 아무튼 과연 대형마트가 그렇게까지 골목 상권을 침탈을 하고 있는가? 이 소상공인 단체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뭐 제가 소상공 골목 상권 소상공인이 아니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골목 동네에서 살 물건은 동네에서 사고 네네. 대형마트까지 가야 될 일이 있으면 가고 그런 식의 소비 패턴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반대할 일인가? 근데 이것도 너무 정치 담론화 돼버린 거 아닌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형마트 주변 상권들은 사실상 대형마트랑 같이 연동되는 면이 있다. 그렇게 보면은 대형마트 효율을 강제하는 게 소상공인한테 도움된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뭐 저기 그 지금 요즘 마오인데 어디야? 홈플러스가 마오고 있지. 네네. 홈플러스 그 폐점하면서 특히 뭐 가산 저기 서울 외곽 쪽 가산 같은데 그런데 보면은 홈플러스가 들어오면서 10년 넘게 유지되던 상권들이 있었거든요. 전부 그 한 블록 전체가 상권 블록으로 운영되던 그런 블록들이 있었는데 거의 이제 마트 빠지면서 2년 사이에 완전 거의 유령 도시가 돼버린 동네들이 있거든요. 그 어디야 그 예전에 조국 그 영장 집회하던 그 동네 어디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문정동. 문정동 거기도 그래요. 문정동도 지금 그나마 대형마트로 유지된 상권, 그러니까 문정동 상권 중에 일부가 대형마트로 유지되던 부분이 있었는데 대형마트 중심으로 유지되던 부분이 있었는데 유동인구가 싹 빠지면서 마트 철수한다고 하니까 홈플러스가 하나 철수한다고 하니까 싹 빠지면서 상권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또 소상공인 단체 반대한답시고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건 한심한 거죠. 이건 보면은 대체 누구를 위한 건지 이 단체들은 또 누구를 위한 건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리고 의무 휴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사실 지자체 재량으로 그렇습니다. 예, 의무 휴업을 하는데 그 지자체 재량이라는 구절을 삭제한다는 얘기가 좀 있어서 오히려 강제하는 게 있죠. 강제력이 더 그러니까 오히려 의무 휴업이 더 강화된다. 이런 쪽으로 지금 변한다는 그런 얘기도 이게 이제 있어요. 그동안에 그 지자체 재량으로 이제 의무 보통 이제 월 2일 네네. 강제 휴무 이제 그 하는 그 규정을 계속 일몰제로 시행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일몰제로 시행하다가 이제 그 종료 시점 직전에 시한 연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최근에도 지금 25년 그러니까 올해 그 일몰제가 또 그러니까 작년에 종료되는 시점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시한을 연장한 게 아니라 이제 법안 자체를 새로 발의를 해가지고 또 완전히 강제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법안을 발의한 모양이던데 참 모르겠습니다. 갑갑합니다. 이거 보고 있으면은 누구를 위하는 건지를 모르겠다니까 이 단체들이 그냥 본인들을 위한 거죠. 그러니까 민주노총도 그렇고 표를 위한 거지. 이 소상공인 단체도 그렇고 그 장애인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 사람들이 장애인 전반에 어떤 인권이나 복지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가 나는 그것도 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따져보면은 본인들이 어떤 그 단체의 이권 챙기기에 급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미국에서 지금 미국 의회에서 이제 쿠팡 그 로저스 대표를 불러가지고 청문회를 하겠다고 합니다. 네네. 미국 굉장히 이제 좀 외교적인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협정에도 이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문제가 좀 커질 것 같은데 이거를 지금 우리나라 외교부 측에서는 뭐 그냥 저희 쿠팡이 로비해가지고 그런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로비를 해서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미국은 로비가 일단 합법인 나라고 그래서 대부분의 일들이 로비로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로비로 했다고 하면 뭐 로비로 하면 뭐가 달라져요? 그렇죠. 달라진 게 뭐야? 지금 우리 좆되게 생겼는데 로비로 좆되면 좆대도 좆된 게 아니야.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지. 네. 그래서 아무튼 쿠팡 문제 굉장히 이제 그 쟁점에 전면으로 나서게 됐다. 더 이상 뭐 이제 마이너한 이슈가 아니게 됐다. 마이너한 이슈처럼 이제 좀 그렇게 만들려고 아니게 됐다. 일이 굉장히 크게 불거지게 생겼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근데 이런 상황이 이렇게 불거지는 반면에 지금 우리나라 이거는 특히 국회에서 지금 지랄하는 면이 굉장히 크잖아요. 정부도 그렇지만은. 근데 뭐 별로 좀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근데 김민석이 미국 가가지고 이제 얘기했을 때 24일 날 그 워싱턴 DC 주미 대사관에서 이제 기자간담회를 했었거든요. 이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한미 양국 관계 특정 기업 로비로 흔들릴 정도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얘 미국 가서 대체 뭐 한 겁니까?
지금 특정 기업 때문에 특정 기업 이 민주당 관계자 측의 말을 인용을 하면 특정 기업 로비 때문에 흔들리게 생겼는데 24일 날 이런 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김민석은 정작.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그 벤슨 부통령 말고도 네. 그 미 하원 의원들도 그쵸. 만났었잖아요. 의원들도 몇 명 만났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설명한 게 하나도 안 통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로저스 대표 불러가 직접 들어보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관계 자료 정부 측이랑 소통한 자료들까지 다 제출해라. 네네. 그래서 쿠팡이 아이고 알겠습니다로 다 내볼게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싹 다 끄집어내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청문회 문화 차이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청문회가 너무 병신같이 변질됐거든요. 그렇죠. 이 쇼츠각 낸다고 다들. 미국은 청문회 그렇게 안 한단 말이야. 청문회 하기 전부터 굉장히 그 사전 질답이 굉장히 빡빡하게 오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청문회 당일날도 뭐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뭐 호통치고 그런 걸 하려고 청문을 한다기보다 진짜로 진상조사에 가까운 정말 빡세게 보고서 만들죠. 보고서도 빡세게 만들고 청문회 자체도 굉장히 좀 절제되면서 빡빡하게 그렇게 진행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게감이 다른데 이거 이제 여기서 일을 더 크게 불거지면 어떻게 지금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그 국회에서 쿠팡 로저스 대표 상대로 그 쇼츠각 세운 배지 새끼들 얘네들은 그 누구 쭉 이렇게 명단 만들어가지고 한번 뿌려야 될 것 같아. 이 새끼들 때문에 좀 나라 망하게 생겼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뭐 뭐야 과방위 애들이지 뭐. 그러니까 주로 과방위 애들이지. 자, 그리고 뭐 대미 관세 25% 인상에 관해서 뭐 정부의 움직임이 있었어요. 분명히 우리나라 관료들이 많이 지금 미국 왔다 갔다 했잖아. 네네. 근데 그 미국 가가지고 미국 실무자들 접촉조차 힘들었다. 그런 얘기들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안 만나준다는 거예요. 지금 가도. 네, 그렇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한국 측이 좀 더 직접적이고 확실한 어떤 그 미국, 그러니까 트럼프의 요구에 대한 확실한 움직임을 내든지 아니면 대통령 차원에서 움직여야 된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재명은 얘기해서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물론입니다. 아, 이 새끼는 또 책임지기 싫다는 거야. 남일 보듯이 하고 있는 거야 또. 불리한 거에는 절대 모습을 드러내지 않죠. 이거 무슨 대통령이 이따위야. 최고 책임자라면서 책임을 하나도 안 지려고 그래. 그 와중에 이제 또 이것도 사실 골 때리는데 얘네들 그렇게 재벌 악마한 게 10수년 그 역사가 10수년이잖아요. 네네. 이재명이 재벌 악마한 것도 역사가 길잖아. 근데 이제 조선일보 2월자 사설에 따르면은 이재명 정권 취임 이후에 8개월 동안 재벌 총수들 12번씩이나 소집을 했다고 합니다. 와, 그렇게 많이 했나? 가장 최근에 소집한 게 2월 4일 날. 네네. 이날 이제 그 이재용 같은 경우는 미국 가 있었거든요. 이재용 회장이 미국 가가지고 굉장히 우리나라 외교부보다 훨씬 외교를 잘해요. 잘 만나죠. 네네네. 미국 가면 다 만나주고 이 양반 그냥 정치인들만 만난 것도 아니고 저기 뭐 그 참전용사 네. 한국전 참전용사 군인한테 찾아가가지고 뭐 거기서 행사도 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외교관보다 그 외무부 장관보다 낫다. 아니 저는 그 이재용 지금 부회장인가 회장인가 네. 이 아저씨가 네. 나중에 정치할 생각이 있나 싶기도 하고 그렇게 보일 정도로 정치할 생각이 있다 그래도 굉장히 다각화해서 만나더라고요 사람들을. 정치도 지금 이 정치판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예, 그럴 수 있어요. 덜 더럽거든 내가 보기에는. 뭐 아무튼 이제 그런 와중에 이재명이 오라 그래가지고 급하게 미국 일정 취소하고 왔다고 합니다. 2월 4일 날. 와가지고 이제 뭐 이번에도 와가지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재벌 기업 총수들을 왕창 모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듣겠다 그런데 각 한 명당 발언 시간이 한 5분도 안 된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그냥 보여주기식 행사인 거야. 그런 다음에 그냥 그 사람 뽑아라 이거나 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2월 4일날 간담회 주제도 청년 고용과 지방 투자 확대. 그래서 뭐 지방 투자에 얼마씩 투자하겠다 기업별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청년 고용 이야기 나오니까 이제 뭐 5만 명 넘는 일자리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정부가. 네네. 근데 이거 다 지방선 고용 언플이지 사실상. 그리고 뭐 지방 투자 확대인데 이것도 장담 못하는 겁니다.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획이지 이거. 네, 계획이지. 근데 우리 형편 안 되고 상황이 안 돼서 못합니다. 그럼 뭐라 그럴 거야?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지. 네.
그 정작 이제 지금 이재명이 해야 될 게 무엇보다 지금 급한 게 저는 이제 진짜 미국 날아가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국회에 나가가지고 좀 협조를 구하든지. 아니면 뭐 민주당에서 그놈의 특별법을 통과를 시키든가. 그렇지. 정청래 불러가지고 뭐 달래든지 조인트를 까든지. 그럴 일인데 뭐 그런 거 다 하나도 안 하면서 이딴 짓거리는 하고 있다. 지금 조국 당이랑 합당할 그런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 네, 그 얘기 좀 하려다가 좀 묵혀놓고 다음 주에 할까 싶은데 조국당 이야기는. 네네네네. 아 맞다. 그러고 보니까 그거 보였던 것 같은데 없어졌네. 네, 없었어. 분량도 너무 밀리고 그래가지고. 네네. 참 뭐가 아무튼 할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다. 근데 이 와중에 지금 이제 이거는 어느 정권에나 가장 문제였지만은 특히 이제 뭐 문재인 정권 때도 이것 때문에 말만 많았고 가장 문재인 정권 당사자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실패했던 이제 정책, 부동산 정책. 지금 이 정권 부동산 정책도 굉장히 이제 말이 많습니다. 전 벌써부터 이게 뭐 일정 부분은 이재명이 워낙 말을 세게 하는 바람에 그런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권 이제 부동산 정책이 취임 이후부터 지금 한 8개월 기간 동안 어떻게 흘러왔는지 한번 짚어봅시다. 이게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네. 1월 말부터 갑자기 트위터에다가 네. 막 부동산 가지고 센 소리들을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또 다주택자들을 또 이제 악마를 시작을 했죠. 이게 잘 팬다. 네. 그러니까 다주택자는 이미 악마고 네. 난 얘네들 잘 팬다. 이런 이렇게 자랑하는 느낌으로 했는데 이게 좀 대충 찾아보니까 1월 31일에 거의 처음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 서울경제 기사를 인용을 하면서 그 네. 기사 제목이 이거였어요. 결국 급매물 나왔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때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주 대비 0.04% 떨어졌다. 예, 전주 대비. 네. 그래서 그래서 뭐 꺾이나?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같은 날에 또 다른 게시물을 올렸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동산 정상화, 계곡 정비나 주가 5,000포인트 달성하는 것보다 어렵지 않다. 네. 그러면서 막 되게 쉬운 것처럼 얘기를 해요. 정치적 유불리에서 벗어나면 된다. 이거 마치 그런 거지. 그 성남시장 시절에 맨날 해왔던 얘기 복지 어렵지 않다. 아, 예. 쓰는 돈만 그냥 뭐 다 잡으면 의지가 중요하다. 의지만 있으면 되고 쓰는 돈만 잡으면 된다 이런 소리 네네. 했던 거랑 비슷한 느낌이지. 그다음에 이제 이 얘기도 이제 해요. 이게 있었더라고. 양도세 중과가 지금 유예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2020년인가 2022년부터 유예돼 가지고 네. 올해 26년에 그 기간이 끝납니다. 이것도 이제 일몰제구나 또. 네네. 26년 5월 9일까지예요. 네. 그래서 이 이후로 이제 아파트를 팔면 집을 팔면은 세금을 엄청 많이 떼이는 거지. 네. 자, 그다음에 이제 2월 3일에 이제 그 오마이 기사를 인용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불로소득 얻겠다는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운 분들께 묻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오마이 기사를 이제 인용을 했는데 거기 그 경실련 팀장이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예 기간 종료 맞춰서 나타나는 약간의 혼돈을 이 기존 뭐 특히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들에서 과도하게 부풀리는 이런 행태는 잘못된 것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5월 9일이면 그렇죠. 지방선거보다 빨리 끝나. 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세금을 덜 떼려면 지금 팔아야 되는데. 그렇지, 지금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린단 말이야. 그렇지. 왜냐하면 집 사는 것도 막아놨거든 이 정권이. 그래서 이게 혼란스러우니까 정리를 해라라는 그런 이제 언론 기사 보도들이 나왔는데 이것을 이제 프레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게 다주택자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 수 쓰는 거다. 말이 되는 소리야지. 자, 같은 날에 또 이런 거 해요.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그리고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거다. 뭐 그런데 그러니까 그럼 집을 좀 사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사는 것도 다 막아놨잖아 지금 결정적으로. 빨리 팔아라. 빨리 팔아라 이런 얘기하죠. 또 같은 날에 또 파이낸셜 뉴스까지 또 인용합니다. 버틴다더니 거짓말이었네 이런 제목이에요. 강남 3구 매물 수천 개 쏟아져. 그다음에 그 다음 날인 2월 4일에는 이거 그 전까지 시간 줬는데
집 쥐고만 있고 정리 안 한 다주택자들의 책임이다. 네. 우리는 계획대로 유예를 종료할 거다. 이제 이런 얘기에서 굉장히 강도 높게 예, 다주택자들을 패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설득 있죠. 이게 그러니까는 최소 한 4년 정도 유예 기간을 줬는데 뭐 정리를 안 하고 그동안 뭐 했냐? 그동안 뭐 했냐?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계획대로 네. 이제 할 거다. 그래서 그 다주택자들도 집을 팔아야지 이익 실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집값이 오른 다음에 이제 잘 팔아야지 이제 그걸로 차익을 실현을 그렇지.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한 푼이라도 더 벌려면은 이제 지금 파는 게 당연히 맞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러면 세금도 환수하고 이제 좋은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안 그래도 많이 올랐는데 이제 금매면은 이제 아무래도 가격을 좀 낮춰서 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겠죠. 예, 그래야 되겠죠. 빨리 팔려면.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안 그래도 이제 물건들이 잠겨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매물이 이제 많이 나오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나쁘지는 않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보면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그 분 계시잖아요. 그 서울대 명예교수인가 지금 그 이중구 교수가 막 최근에 이제 이재명 정부 정책의 사이다다 칭찬을 합니다. 어디 나와서 그런 소리 했어? SNS에 쓴 것 같죠? 페이스북 이런데 쓴 것 같은데 이제 일각에 이런 의견이 있는 거예요. 이런 혼란 때문에 이제 오히려 전세나 월세, 특히 월세 가격이 더 오를 것이다.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그것은 틀렸다고 하면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잘하고 있는 거다. 왜냐하면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은 이제 실소유자들이 그 집을 사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집이 생기는 거야. 네. 그러니까 원래 뭐 월세를 내든 전세를 하든 임차를 해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집을 사는 거야. 그러면은 그만큼 이제 임대 수요가 떨어지니까. 그렇죠. 임대 수요가 이제 줄어드니까 오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정된다. 네. 이제 그런 주장을 하면서 이것도 뭐 좀 그럴싸해 보여. 네. 네. 야, 근데 이제 벌써 이미 다 말씀하셨는데 호구매님이 네. 문제는 그거야. 그 거래가 이루어지냐고. 그러니까 집을 탈 수가 있냐고 지금. 할 수가 있냐고. 왜냐하면은 작년에 오를 때 마지막으로 10월 달에 낸 정책이 아주 강도 높게 네. 대출을 규제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서울 전 지역이야. 네. 서울 전 지역 25개 구를 전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15억 이하의 집을 살 때 동원할 수 있는 부채가 그러니까 돈을 빌릴 수 있는 게 6억이야. 15억인데. 15억인데 6억이야. 그러니까는 9억 정도는 현찰로 갖고 있어야 돼. 아니면은 이제 사금융 인맥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든 빌리던가 해야 돼. 근데 지금 지금 이재명 정부 때 이제 부동산이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이거 근데 딱 서울이 많이 올랐어. 서울이. 그러니까 6개월 동안 한 5% 올렸단 말이에요. 5%. 6개월 동안 5%. 이게 거의 그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오른 것을 연평균 내면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나? 근데 속도는 더 가팔라.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5년 동안 연평균 상승률 따지면은 매년 한 4.7% 오른 셈이거든요. 야, 엄청 올랐네. 그렇지, 많이 오른 거죠. 매년. 그러니까 평균 내서 그런데 이제 막판에 그만큼 가파르게 올랐던 거야. 그 코로나 기간 19년 이후로. 그래서 이제 연끌하고 난리다녔구나. 네.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 6개월, 그러니까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오른 걸 연평균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환산을 하면 11%야, 11%. 그러니까 1년을 올랐으면은 이 속도로 올랐으면 11%가 올라가는 속도로 오르는 거야. 6개월 동안. 근데 폭발적이네. 엄청 폭발적이죠. 그런데 서울만 이래. 나머지는 경기도 좀 올랐는데 나머지 지역은 별로 이렇게 다 오히려 떨어진 데도 많고 대구, 부산 이런 데는 오히려 하락했고 울산 뭐 조금 오르고 세종도 별로 안 오르고 인천도 경기도만 한 3%, 그러니까 1.6% 6개월 동안 1.6% 정도 올랐고
근데 이제 서울 오른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그렇죠. 아니지. 서울만 예. 폭발적으로 오른 거죠. 그러니까 엄청 양극화 네. 상태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거예요. 이건 아파트 가격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식이냐면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25%가 올랐어. 네. 그러니까 26%가 오르고 윤석열 기간 때 정부 기간 때는 좀 떨어졌잖아요. 네. 3년 좀 넘는 시간 동안. 네네. 근데 떨어진 게 2%밖에 안 떨어졌어. 서울은 오른 거에 비하면 턱도 없네. 택도 없죠. 네. 예. 그런 다음에 지금 6개월 또 오른 거야. 네. 그러니까 별로 조정이 안 된 거죠. 문재인 네. 정부 때 오른 거에 비해서. 그렇지. 예.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는 사실 15억이 기준이긴 한데 네. 그래도 6억밖에 못 땡긴단 말이야. 네. 주담대로 이런 네. 걸로. 네. 이거를 현찰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고 지금. 그 현재 9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네. 네. 이런 상황이야.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꽤나 심각한 거냐 하면은 이 10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 전후로 그러니까 60일 네. 그러니까 2개월 전후로 하면은 거래량이 58%가 줄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 손 들고서 일단 관망하는 거야. 이거 뭐 움직일 수가 없어. 대출 끼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꼼짝 말아요. 꼼짝 말아. 네. 그래서 뭐 매물이 그러니까 지금 이 기사들도 보면 매물이 나왔다고 하지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어. 그렇습니다. 예. 매물 매물이 쏟아지면 뭐야? 강남 3구 매물이 쏟아지는데 이게 그러면은 뭐 한 10억 밑으로 나오겠어? 그런 물건이 아니잖아. 강남 3구 뭔가 물건이. 아기가 맞는 정책을 내놓는 게 아니라는 거. 아기가 안 맞는 정책을 좀 내놓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지금 막 조진다고 난리야. 네. 이재명은 이거- 지금 고생은 그러니까 그 재경부 이제 지금의 재경부죠. 이제 네. 기재부가 아니고 네. 거기서는 조금 뭐 대책을 고민을 하는 것 같기는 해요. 답이 없지 근데 뭐. 왜냐하면 이게 뭐 안 되니까 네. 만약에 이 상태로 만약에 종료가 된다 그러면은 이 다주택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그냥 갈 때까지 가보자 그냥. 그렇죠. 그냥 버티는 그래. 거지. 그럼 난 계속 그냥 그래 임대료 받겠다 나는. 네. 그러고 뭐 손해 나는 거 그래 임대료로 뭐 떼우고 뭐 집값에 맞춰서 그냥 나는 떼운다. 집값 이대로 올라가면은 난 임대료 더 받을 거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은 근데 지금 뭐 공급이 많이 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것도 아니지. 아니란 말이에요. 네. 지금 공급이 많이 되고 있지가 않아. 그렇지. 문재인 정부 때보다 윤석열 정부 때가 더 줄었고 네, 공급이- 이재명 정부 때는 그러니까 그 준공 기준으로 하면 네. 준공 기준으로 하면은 이재명 정부 때는 좀 나아졌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그래도 좀 공사 시작한 게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25년에 준공돼 가지고 윤석열 정부 기간 때보다는 월별 물량이 서울이 좀 더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이제 3,000호 정도씩 나왔으면은 그거보다는 몇백 호 더 나와가지고 거의 4,000대 네네. 나왔더라고. 어쨌든 근데 물량이 지금 내려가는 추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비싸잖아. 원자재 값이 비싸고 지금 뭐가 이게 부동산이 지금 안정적인 어떤 수익이 나올 거라는 그 기대감이 애매하단 말이야. 지금. 거기다가 이제 또 정권 차원에서 지금 건설업체 조져나가지고 앞으로는 그렇죠. 그것도 있죠. 앞으로 예. 이제 물량 더 줄 거란 말이야. 나는 물량은 그러니까는 신규 물량은 더 줄어들 거라고. 시공사도 힘들잖아. 지금. 그러니까 당분간에 신규 물량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안 그래도 크다고. 원자재 가격으로도 지금 힘든데. 그렇죠. 그러니까는 악재만 있는 거죠. 악재만. 네, 악재만 있는 거죠. 그래서 물량이 들어올 게 없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 알고 있어. 네. 그러면 결국은 사람들이 이미 갖고 있는 물량에서 어떻게 풀리거나 해가지고 이제 균형을 잡아가야 되는데 그냥 뭐 세금으로 조지겠다는 얘기만 있고. 그렇죠. 그거 근데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소화할 수 있게 좀 돈을 그 대출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출을 풀어주던가 아니면은 뭐 어쨌든 어떤 균형점을 네. 어떤 방향을 잡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정책 끝나. 알아서 해결해. 이 얘기만 있는 거야. 그럼 한다는 소리가 뭐 집 파는 게 이익이 될 수 이익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면 알아서 팔 것이다 있다는 소리 하는데 아니 뭐 팔고 싶어서 사는 사람이 없다니까 지금. 문제는. 그러니까 이준구 교수도 답답한 게 지금 그 상황이 안 굴러가게 생겼다고. 이게 물량이 나오고 그 물량을 누가 사야지 그게 이준구 교수가 이제 생각하는 그 모델대로 이루어지는 건데 안 되잖아 이게. 아니면 이제 뭐 얘네들이 말하는 건 그거지. 결국 이렇게 쪼아대면은
집값이 반토막 날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 앞서서 이제 비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보기에도 그런 반토막이 나는 게 아니라 그냥 다주택자들은 그냥 배째라고 난 버틸 때까지 버틴다고 버틸 거란 말이야. 정권은 유한하니까. 그래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나 그냥 집 가지고 죽을란다. 족 같은 거 그냥 살다가 죽을란다. 그리고 계기다 보면 정권은 어차피 뒤집어질 거라고. 그렇지. 이 반감이 커지면은 결국은 이재명 정권이라고 끝이 안 나겠어. 끝이 날 수밖에 없다고. 그렇죠. 다음 정권 무진당 된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야. 이 부동산 하나 때문에라도 그래 버리면은 뒤집어지면은 뭐 버텨서 살아남은 집주인들의 승리 아니에요? 건물주들의 승리 아니겠어요? 네. 결국은 지금 그리고 현재 이게 예전에 이제 저희가 몇 번 인용했었던 네. 김진표 전 의장님의 네네. 그 말씀으로 지켜봐도 네. 이게 좀 이상하다라고 보이는 게 네. 그때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제시하셨던 게 뭐냐면은 거래세는 줄이고 보유세는 높이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네네. 즉 거래가 자주 일어나면은 그렇죠. 어떤 가격 형성이 그때그때 변동이 빨리빨리 이루어지면서 균형점을 찾아나갈 거 아닙니까? 거래가 자주 그렇죠. 많이 일어나면.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렇게 네. 되죠. 네. 네.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그 양도세 세율을 줄이더라도 거래가 자주 일어나면은 네. 세입이 그만큼 들어오잖아. 그렇죠. 어느 정도 확보가 되잖아. 네. 그리고 보유세를 좀 올리면 그 보유세에서 들어오는 세입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거래가 좀 더 활발하게 일어나게끔 유도하는 방향 이게 이제 그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그때 설명을 하신 거예요. 네네. 근데 지금 보유세는 아직까지도 쥐고 있어요. 이재명 정부에서 보유세는 네. 마지막 수단이다. 네. 왜냐하면 지들도 다 똘똘한 거 하나씩 가지고 있거든. 뭐 그렇기도 하고. 네. 예. 그러니까 보유세 올리면 지들 손해니까 못 올리는 거지. 그리고 이제 뭐 선거도 있고, 네. 뭐 지지율도 있고 이러는 거니까 괜히 또 그러니까 보유세 그만큼 충격이 큰 정책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한다고는 안 하는데 네. 그래서 계속 쥐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지금 얘네들이 말하는 것처럼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싶으면 거기에 맞는 정책을 내세워야 되는데 그렇죠. 말로는 거래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면서 실제로 내놓은 정책은 거래하지 말라는 식으로 지금 정책을 내놓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작년에 이제 그 이재명 정부에서 대출 규제하고 한 거에 대해서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생각은 그때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게 네. 뭐 왜 오르는 건데 미친 듯이 그렇죠. 오르니까 또 그렇죠. 이 속도가 진짜 만만치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당장 지금 갑자기 양도세 네네네. 일몰 되는 것 좀 연장을 시키든지 아싸리. 네네. 이거 그냥 그대로 뭐 올해 일몰 되니까 양도세로 때려잡겠다 이런 저 이거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그러니까는 내 책임 아니라는 거지 이거는. 그리고 이제 책임 아니면서 그 대상을 자꾸 악마화시키는 경향이 이제 여기서 여실히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내 잘못 아니다. 책임을 떠넘기게 네. 하는 거죠. 이 항상 이 정책이랍시가 뭘 말하는 게 항상 이런 식이에요. 최근에 이제 국무회의에서 그런 소리 한 거 있잖아요. 뭐 자기가 구내식당에서 밥 먹다가 생각이 났는데 구내식당 뭐 없애고 이 주변 식당에서 밥 먹게 그 식사비 지급하는 걸로 좀 바꾸면 어떻게 해요? 뭐 당장은 안 되겠지만 뭐 저기 중앙정부 쪽에 가서 지방으로 내려버리고 할 때 그때 이제 구내식당 만들지 말고 그렇게 하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이미 하고 있거든요. 지자체들. 뭐 좀 구청 같은 데 하고 있는 데다가 그리고 이 관청의 구내식당이라는 게 인근 사람들한테 그 주머니 사정 빠듯한 사람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식당입니다. 거기가. 제가 사는 동네에도 이제 성북구청 있는데 성북구청 구내식당 뭐 6,000원인가 6,500원인가 하거든요. 한 끼에. 네네. 좀 그 돈으로 밥 먹을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 주머니 사정 빠듯한 사람들이 거기 가는데 그 식당을 없애면 그 사람들이 주변 식당으로 가는 게 아니라 편의점 가서 라면 먹고 만다고. 식비를 더 늘릴 수가 없단 말이야. 지원이고 자식이고 간에. 근데 지금 그거를 지금 지가 밥총 먹다가 생각났다 이지랄하는데 그건 진짜 탁상공 그 자체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이 그 말 할 때도 보면 구내식당을 악마화 시킨 거예요. 일정 부분. 구내식당이 지역 상권들을 잡아먹고 있다. 구내식당이 원흉이다, 악이다 이렇게 악마화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얘 버릇이에요. 버릇 보면은. 그렇죠. 예. 어떤 정책을 말할 때 대안이랍시고 내세울 때마다 항상 그 대상을 악마화시키는 게 이건 이제 편가르기가 몸에 밴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편가르기가 몸에 밴 인간 이런 인간이 바로 악마입니다. 악마.
저는 그렇게 보여요. 보면 이 부동산 정책을 봐도 지금 하는 짓거리가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거든. 이 다주택자라고 해서 뭐 다 그렇게 뭐 아니 뭐 자기들 지금 지가 부리고 있는 지 쫄자들 네네네. 정부 관료들도 보면 다주택자들 수두룩한데 그 사람들 다 그럼 그 사람들 다 악마야? 뭐 그 사람들은 착한 다주택자야 다들 말이 되냐고. 어쨌든 이게 뭐 마무리 지어보면은 네.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네. 뭐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보이는 뭐 공항을 만들든 뭐 하여튼 그런 인프라를 직접적으로 짓는 것도 있지만 뭔가 환경을 조성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환경을 조성을 해주고 정책의 일관성, 방향성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근데 지금 말 따로 행동 따로잖아. 지금 하는 짓거리가. 네. 그냥 나는 다주택자를 조지겠다. 이거밖에 없잖아. 그렇지. 조지는 정책을 하는 것도 아니야 실제로. 그냥 갈구는 거야 이거. 몰라. 근데 이대로 가면은 뭐 조쳐질까 모르겠다. 모르겠다. 나는 이재명이 군대 안 간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얘 군대 갔으면 이유 없이 후임병 엄청 팼을 거예요. 아 고문관이지 네. 이런 거. 자기 임무에 대한 개념도 없으면서 그냥 패고 보는 거야. 후임이랍시고 자기 옛날에 맞은 거 생각하면서 그게 다야. 지금 이 정책이랍시고 하는 짓거리들이 딱 그 수준입니다. 보면은 이러니 욕을 안 할 수가 있나. 그런데도 여론조사를 보면은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은 네. 지금 이재명 그러니까 어디 조사였지? 어쨌든 그 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잘하고 있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맹목적이니까. 그러니까 개딸이니까. 60%인가 뭐 그렇게 지금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다라고. 부동산은 무조건 불로소득이고 무조건 악이라고 생각하는 그 세계관에 사니까. 그런데 재미난 거는 뭐냐면은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조사를 하니까 오를 것 같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또 그것도 대부분이라는 거야. 야, 그럼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애 정책을 잘하는 거네. 이율배반이지.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혼란 정부가 알아서 잘해야 되긴 하지만 이게 진짜 이 지지자들을 보면은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여. 그러니까 뭔가 좀 그 정책을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으로 눈 부릅뜨고 바라보면서 잘못하면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냥 아무거나 해도 알아서 나가냐 알아서 지지해 준다 이렇게 되는 이거는 거지. 진리야. 오냐 자식이 후레 자식 되는 거야. 니네가 만든 겁니다. 니네가 만든 겁니다. 예. 아유, 어떻게 될지 한번 봅시다. 우리까지 피해봐서 이제 피곤하긴 한데. 네. 자 이제 다음 주는 설날 특집을 해야겠죠.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모르겠지만 네. 뭐 그냥 하는 거지 뭐. 아무튼 설날 특집으로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